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천학원 과학원장이고요. 이승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원에서 중학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화학 원투, 내신과 수능, 그다음에 고일 통합과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은 중학생을 위한 고등과학 선행학습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세 가지 내용을 얘기할 건데요. 어떤 과목을 선행하는 게 좋은가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느 정도까지 공부하는 게 좋으냐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학과 물리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는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하나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일단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과학을 선행을 할 때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하는 게 좋으냐가 요즘에 조금 골치가 아파졌죠. 왜냐하면 이제 교육제도가 바뀌면서 선택형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때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선행 과목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과목을 공부하느냐를 이야기하기 전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과학은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배우게 되는 과학 과목은 대충 이렇죠. 고1 때 이제 통합과학이라고 해가지고 문이과 공통으로 배우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때 물리원, 화학원, 생물원, 지학원, 이게 이제 과학 과목이지 않습니까? 근데 과학 과목이 1하고 2로 나뉘는데 2학년 때 이제 원 과목을 갖다가 배우게 되는데, 이걸 다 배우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이제 선택을 해서 배우게 돼 있죠. 이게 예전하고 달라진 점이죠. 그 다음에 3학년 때 올라가고 물투, 화투, 생투, 지투라는 과목 있죠. 여기서 또 선택을 해서 배우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수능에서는 몇 과목 보는지 다 아시죠? 2과목 선택해서 배우게 돼 있죠. 그건 이제 기존 교육제도하고 동일한데, 그래서 수능에서 2과목 본다고 이제 2과목 선택해서 배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 그건 조금 잘못된 생각이고요. 작년에 서울대학교에서 과목 이수 기준 권고안이 나왔죠. 절대적으로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닌데 이 정도 이상은 공부하는 게 좋겠다 해서 권고안이 나왔어요. 사탐하고 과탐 과목에 해당하는 내용만 좀 말씀드릴 건데, 3+3 또는 2+4라고 해서 권고안이 나왔는데, 3+3 뭐 하는 거냐면 사회 과목 3과목과 그 다음에 과학 과목 3과목 이상을 공부하는 게 좋겠다. 또는 사회 과목 2과목하고 과학 과목 4과목 이상을 공부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권고안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 지역에 있는 다른 고등학교를 보니까 대충 요걸 좀 지켜나가는 쪽으로 과목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학 과목을 4과목을 보통 선택을 하는데, 이 4과목 중에서는 고1 때 배우는 통합과학을 포함을 합니다. 그 다음에 2학년 때 이제 원과목 4과목 중에서 선택을 해서 배우는데 2과목 또는 3과목을 선택하더라고요. 그거는 학교에서 그렇게 지정을 해서 선택 과목 수를 정해놓고 요거 선택해라 하고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때 배우는 2과목에서 뭐 1과목 정도를 선택을 하는 거고.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일반고에 보니까 고1 때 통합과학은 뭐 어느 학교든 다 배우는데 2학년 때 이 원과목 중에서 보통 3과목을 다 선택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3학년 때 올라가서 2과목도 보통 1과목 정도 선택을 시키니까 모두 5과목 정도를 공부하게 되어 있는 거고. 자, 참고적으로 이 사회 과목은 2과목을 이제 선택해서 배우게 되는데, 고1 때 통합과학과 같이 배우는 통합사회가 있어요. 그거 1과목과 그 다음에 또 1과목을 더 배워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2학년 올라가서 사회 과목 1과목을 또 공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게 되어 있는데, 근데 사실은 요거는 이제 일반고 얘기를 이제 주로 하는 거고요. 영재고나 과학고 같은 지금 특목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많이 다르죠. 이 교육과정이 개편되기 이전부터 이 학교는 물리원투, 화학원투, 생물원투, 지역원투를 다 배우고, 그 다음에 고급과학이라는 과목도 배우죠. 이 고급과학은 고급 물리학, 고급 화학, 고급 생물학, 고급 지역으로 또 나뉘는데, 여기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은 대학교 때 배우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일반 화학, 일반 물리학, 일반 생물학, 일반 지역, 거기에 나오는 내용 일부와 전공자들이 배우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발췌해서 만든 책이거든요. 요거까지 같이 배우게 되어 있어요. 특히 영재고나 과학고에서는 1학년 때 물리원투, 화학원투, 생물원투, 지역원투를 다 배워요. 1학년 때. 그 다음에 2학년 올라가서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 화학, 일반 물리학, 일반 생물학, 일반 지구학을 다 배워버리는 학교가 있어요. 특히 어떤 학교는 이런 학교도 있다는데, 1학년 때 들어가자마자 대학교 때 배우는 일반 화학, 일반 물리학, 일반 생물학, 일반 지구학을 다 공부하고 2학년 때 올라가서는 그걸 영어로 다시 배우는 학교도 있다고 하네요. 굉장히 심하게 시키는데, 자, 이게 영재고나 과학고는 그렇게 하는데 과학 중점고라고 들어보셨죠?
보통 이제 영재고나 과고 떨어지면 학생들이 이제 과학 중점고로 많이 이제 지원을 하는데 이 근처에서는 대진고와 용화여고가 그렇죠. 근데 대진고하고 용화여고가 요 원칙을 안 지켜요. 상당히 많이 배웁니다. 이 학교가. 이 학교는 예전부터 그랬는데 1학년 때 통합과학을 공부하고 2학년 때 원 4과목을 다 배웁니다. 그냥 선택을 시키지 않고 다 배우고 3학년 때 요거 4과목을 그냥 무조건 다 가르칩니다. 거기에 고급과학이라는 과목에서 선택을 하게 만들었어요. 고급과학 4과목 중에서 2개를 선택해라. 상당히 많이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중점고는 그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수능만 본다면 2과목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영재고나 과고 또는 과학중점고까지 생각한다면 2과목만 해갖고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지금 선행학습 하는 것도 대학을 잘 들어가고자 함인데 그 대학교 들어갈 때 수시에서 학종, 학생부 종합전형 아시죠? 요즘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새로운 정부에서도 이걸 되게 지금 상당히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말고 뭐 논술 전형도 있고 여러 가지 전형이 있는데 다른 거 자꾸 축소시키고 인원수를 없애버리고 특히 연세대 같은 경우는 논술 전형이 없어져 버렸죠. 그다음에 고대가 없어졌죠. 그다음에 연대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또 나올 정도로 그렇게 가고 있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점점 이제 인원수가 많아지는데 이때 학생부 종합전형은 무시험 전형이죠. 시험을 안 보고 학생들 선발하는 거죠. 오직 학생부만 보고 학생들의 우수성을 갖다가 판단하고 선발하는 건데 이때 여러 가지 그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학업 역량 평가 항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우리 과에 들어와서 얼마나 공부를 잘할 수 있겠는가를 판단하는 항목이 있는데 그때 그 항목에 보면은 학업 역량 평가에서 뭘 볼 거냐면 일단 내신 볼 겁니다. 전체 내신 평균을 볼 거고요. 전체 내신이 안 좋으면 일단 떨어지겠죠. 그런데 두 번째 보는 게 뭐냐면 수학도 틀림없이 봅니다. 이과는 수학을 못하면 과학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수학을 볼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신이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과학 과목 예를 들면 전기, 전자, 컴퓨터, 기계, 항공 이런 거는 어떤 과학 과목 중에서 어떤 과목과 연관이 있을까요? 물리하고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물리를 얼만큼 공부를 했는지 이런 걸 본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화생공, 화공 이런 데서는 무슨 과목 보겠습니까? 화학, 뭐 화생고 같은 경우 생물을 좀 보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과를 제외하고 나머지 과는 뭐가 있나요? 딱히 떠오르는 과가 없죠. 무슨 얘기냐면 이공계열 쪽에서는 대부분의 학과가 물리와 화학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리 쪽으로 내가 지금 원서를 쓰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생물지학을 선택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지원하기는 물리와 관련된 과를 지원했습니다. 이거 뭐 안 맞잖아요. 자기소개서에 내가 이 과를 왜 지원했느냐, 여기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식으로 쓸 건데, 이거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고려한다고 한다면, 어차피 물리나 화학 쪽과 관련된 과가 많기 때문에, 물리화학을 갖다가 미리 공부해두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그걸 선택해서 공부하는 것이 나중에 학종을 쓸 때도 유리할 것이다. 한다는 거고, 특히 물리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물리 자꾸 피해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지금 고등학생들 그 과목 선택을 할 때 물리를 피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고3 때 가서 원서 쓸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어렵다 하더라도 이건 피해갈 사항이 아니고 미리미리 공부하고 부족하면 여러 번 공부해서 완성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과학 2 과목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라서 보통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머리가 가장 좋은 3학년 때 이걸 보통 배우게 되어 있어요. 보통 이제 심화 과목으로 분류가 되는 건데 이때 어렵다 보니까 특히 수능에서 과학 2까지 굳이 볼 필요가 없고 지금 현재도 교육과정이 개편되기 전에도 서울대에서만 정시에서 과학 2를 무조건 한 과목을 수능으로 보게 돼 있죠. 나머지 대학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아이들도 과학 2를 갖다가 공부한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학교에서 수업할 때 내신 때문에 공부하긴 하는데 대부분 고3 때 이걸 배우거든요. 근데 고3 때 되면은 자기가 학종으로 쓸 수 있다 없다가 결정이 됩니다, 보통. 그래서 수업 시간에 요거 수업할 때 아이들이 수업 듣는 친구들이 반에서 2명, 3명 정도 밖에 나머지는 다 자거나 자기 공부하거나 그래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사실은 정확하게 지금 이 과학2가 얼마만큼 학종에 영향을 줄 건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왜냐면 이게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고1, 얘네들이 이제 고3이 돼서 대학 입시 써봐야 제가 좀 확실히 알 것 같은데 제 예상으로는 이 과학2가
학종에서 가산점 또는 어드밴티지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입학사정관이라 하더라도 우리 과가 물리와 관련된 과인데 어떤 친구는 물리 1만 공부를 하고 들어왔고 어떤 친구는 물리 1과 물리 2까지 공부를 하고 왔다면 저는 당연히 물리 2까지 공부한 친구를 더 추릴 것 같아요. 공부 많이 했으니까.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과학 2가 좀 어렵긴 합니다. 수능에서 안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위권 학생의 경우에 이제 학종을 갖다가 생각을 한다면 과학 2도 준비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특목고 학생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게 요즘 입시 제도가 점점 특목고한테 유리하게 되는데 특목고 학생들은 이거 다 배워버리잖아요. 우리 과에 들어오는데 이제 물리와 관련이 있는 과라고 하더라도 얘가 화학투도 공부했어? 뭐 생물투 공부했어? 일단 우수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목고가 유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학생부가 문제가 많죠. 뭐 깜깜이 전형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음서제니 어쩌고 그래가지고서 문제가 많아서 교육부에서 이제 공정성을 갖다가 제고한다고 학생부를 학생부 기재사항을 축소시키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기재 항목을 줄이고 글자 수를 제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특목고에 또 유리한 상황으로 바뀌어버리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재사항의 항목이 줄고 내용이 줄게 되면은 비교과 내용을 쓸 수 있는 항목이 줄어든다는 거고 그럼 비교과 내용이 줄어들게 되면 입학사정관들이 얘가 우수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또 이거밖에 볼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특목고 학생이 점점 유리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과학 중점고인 대진고도 그렇고 그다음에 선덕고도 그렇고 그런데 그 인재반이나 영재반이라고 하는 반이 있어요. 이게 고1 때부터 선발하는데 그 좀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뽑아요. 뭐 수학 영재반 뭐 30명, 과학 영재반 30명 이렇게 뽑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 학생들이 평상시에 자기 반에서 공부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특별한 활동을 합니다. 뭐 실험을 하거나 과학 실험을 하거나 뭐 수학 공부를 한다거나 어떤 체험 활동을 한다거나 해요. 보통 아마 인터넷 들어가서 각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학교별로 프로그램이 쫙 나와 있는데 제가 봐도 이거 잘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학생부에 다 기록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간 친구들은 학생부가 진짜 빵빵해지는 거죠. 거기에 뭐 내신 성적도 좋다고 한다면 당연히 입학사정관들이 당연히 뽑아갈 것이고요. 근데 이게 또 특이한 게 여기 들어가지 않은 친구들은 학교에서 거의 신경을 안 써준대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것이 나중에 학종을 갖다 준비할 때도 상당히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영재고, 과고, 과학중점고 말고 일반고 얘기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고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1에서 3개하고 2에서 1과목 정도를 선택하는데 이번에 수능 만점자 나왔다는 선덕고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통합과학 배우고 2학년 때 1과목 중에 3개를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3학년 때 뭐 배우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물투와 또 생투, 지투와 고급과학 8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대진여고가 이 근처에서 그나마 입시 실적이 좀 괜찮습니다. 그 학교도 1학년 때 통합과학을 배우고 2학년 때 1과목 중에서 3과목을 배우고 3학년 때 가서 2과목을 3개를 무조건 선택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약간 입시 실적이 괜찮은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 과학 중점고인 대진고도 상당히 입시 실적이 좋죠. 여기에 상당히 비중을 많이 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입학사정관한테 잘 보이려면 이 정도 공부한다, 해야 된다라고 학교 선생님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고려되기 때문에 단순히 2과목만 선택해서 공부한다, 물리 어려우니까 피한다, 요거는 수능만 따지면은 2과목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2과목만 되겠지만 학교 내신, 학종 이런 거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나름대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뭐 다 공부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중학생들이 수학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시간도 없고 학습 능력도 살짝 조금 떨어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영재고나 과고를 지금 목표로 한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많은 과목 중에서 가장 어려워한다는 과목 물리, 화학 위주로 하고 물리도 물리 1, 2, 화학 1, 2, 그 다음에 일반 물리, 일반 화 요거는 이제 고급 과학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정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물론 이제 학생이 원한다면 생물이나 지학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고등학교 반이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수업을 진행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 중점고라고 하는 대진고나 용화요 같은 경우는 물리 1, 2, 화학 1, 2 정도 해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밖에 일반고 상위권 같은 경우는 힘들더라도 물리는 꼭 공부를 하는 게 좋겠고, 물리원 정도, 그 다음에 화학원, 그 다음에 과학투 중에서도 한 과목 정도를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해두는 것이, 네, 뭐 과목 선택을 떠나서 이제 고등학교를 올라가기 위해서 중학교 때 이제 선행학습으로 해두는 게 좋겠다라는 추천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이제 시킬 것인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예전에 그 외고가 한참 유행했을 때 외고 시험 준비를 했다가 떨어지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 외고 시험 준비를 하게 되면 뭐 외고 붙으면 좋은데 떨어지는 학생이 있는데, 사실 떨어질 걸 각오하고라도 거기 무조건 가서 공부시키는 부모님들이 계셨었어요. 이유는 뭔가 남는 게 있기 때문이다. 뭐가 남냐면 외고 입시 준비를 하게 되면 수능 시험을 중3이 수능 시험을 보도 만점에 1등급 안 나오겠지만 어느 정도 이상의 점수가 나올 수 있게 공부를 진짜 빡세게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영어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학원에서도 그래서 수능 준비를 시킬 겁니다. 이 수능 준비를 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요즘에 일반고에서도 내신 시험 볼 때 수능 문제에서 다뤄졌던, 그러니까 고2 때 그 원 과목 시험을 볼 때 보면 수능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 고3 모의고사 다뤘던 문제가 내신 문제 들어와요. 왜냐하면 등급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특히 1등급과 2등급을 나누려면 고난도 문제가 들어와야 되는데, 고난도 문제는 수능 기출 문제나 모의고사 기출 문제만큼 좋은 건 없어요. 실제로 선생님들이 그걸 변형해 갖고 막 문제 끌어내리거든요. 그래서 수능 준비가 고등학교 내신 대비가 되는 거고, 특히 영재거나 과거를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라면 저건 기본적으로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워낙에 잘하는 아이들이 모였으니까 문제를 만들어낸다면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럼 그런 문제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수능 대비까지 보통 이제 시키는 쪽으로 커리큘럼을 잡았고, 단 제가 지금 고3 수능반 수업 들어가서 매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20년이 넘는데 강의 시작한 지 요즘처럼 수능이 어려운 시험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시험이 등급을 나눠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1등급과 2등급을 나누다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게다가 30분이라는 주어진 시간 동안에 20문제를 푼다? 어제인가 그저께 그 손준이라는 그 아시죠? 메가스터디 만드시는 그 양반 인터뷰를 들어봤더니 자기가 요즘에 그 사탐 문제를 풀어도 주어진 시간만 15문제밖에 못 풀겠더라 라고 얘기를 하죠. 좀 약간 수능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건데, 사실 제가 봐도 요즘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고3들이 1년 동안 준비를 해도 다 준비를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문제가 보통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수능 준비만 거의 1년 정도가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기본 내용을 다 끝내놓고 문제풀이를 하는데, 수능 문제를 제가 어느 정도 극복을 하려면 1년 정도 해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거는 저희 학원에서 특목고, 그러니까 영재거나 과거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이 있어요. 영재반이라고. 거기에서 진행하는 거고, 일반 반에서는 저기까지는 시간이 부족해서 진행하기는 힘들고요. 그 다음에 영재거나 과거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올림피아드 대비를 시킬 거예요. 자, 이거 올림피아드는 예전에 올림피아드 시험 같은 경우는 저기서 뭐 입상을 하게 되면 과거나 영재에 그냥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엔 그거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올림피아드 입상한다고 해서 과거 영재고 들어가는데 큰 영향은 없는데, 그래도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과거나 영재고는 고급과학 또는 대학과학을 갖다가 내신 과목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걸 공부시켜야 되는데, 이때 올림피아드 시험이 요즘에 그 난이도가 자꾸 높아져 갖고 화학의 경우에는 일반학 내용이 반 이상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60문제 중에서 30문제 이상 일반학 내용을 알아야 푸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사실 일반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따져보면은요, 그 화학 1, 2 내용이 한 7, 80% 들어가 있어요. 거기 이제 추가되는 게 20, 30% 정도 추가되는데, 이때 그 20, 30% 추가되는 내용이 또 올림피아드 내용에서 문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올림피아드 공부를 하면서 요거까지 같이 병행. 그러니까 화학 1, 2 기본적으로 하고 올림피아드 대비 수업하면서 일반학에서만 다룬 내용을 같이 공부를 시키는, 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공부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올림피아드 대비는 진행할 거고요. 요거는 이제 과거 영재를 목표로 하는 영재반에서 진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 학원이 또 다른 학원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평상시에 저 영재반에서는 이제 올림피아드 대비를 쭉 진행하고, 그 다음에 수능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때 영재고를 가겠다 하는 친구들은 따로 반을 편성해서, 그러니까 요것만 하는 게 아니고
요거 평상시에 원래 반에서 요거 진도를 나가고 요거는 이제 따로 영재고 가는 아이들만 수업을 진행하고 2학기 때, 요건 이제 1학기 때 5월에 있으니까 이제 1학기 때 반이 열릴 거고요. 2학기 때는 이제 과거를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면접이 있어요. 그건 따로 빼가지고서 또 면접 대비를 진행하는 쪽으로 공부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공부해야 되느냐에 관한 내용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화학은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느냐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화학 원투라는 과목, 그 물리는 조금 있다가 물리선생님 나오셔서 얘기하실 겁니다. 화학만 좀 말씀드릴게요. 화학이라는 과목은 화학 원투는 이제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과목인데 이 고1 때 배우는 통합과학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들도 저 화학 원투 내용을 어려워해요. 통합과까지만 생각하면 중학교 때 배우는 과학과 통합까지만 생각하면 좀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중학생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친구도 어려워합니다. 게다가 화학 과목에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화학원 예를 들면 화학원은 4개 단원인데 4개 단원이 연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하고 약간 비슷한 면인데 앞 단원 내용을 모르면 뒷 단원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 특히 생물이나 지학 같은 경우 보통 학생들이 쉽다고 생각하는데 뭐 내용이 뭐 쉬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단원의 연계성이 없습니다. 단원이 딱딱 끊어져요. 중학교 때 배웠던 과학과 통합과학 때 배웠던 과학이 그래요. 단원이 연계성이 없습니다. 근데 이 화학이 전체가 하나의 통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앞부분을 못 알아듣으면 뒷부분을 못 알아듣고 그래서 점점 어렵다고만 얘기하고 그래서 나가 떨어진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화학에 그런 특징이 있는데 에빙하우스 망각선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뭐 작년에 설명해 오신 분은 뭐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 사람이 내가 참 특이해서 공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영어 단어 100개 단어를 외웠다고 칩시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잊어버리기 시작하는데 기가 막힌 게 20분 정도 지나면은 42%를 잃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42개 단어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20분이니까 수업 끝나고 집에 가면서 막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지나면은 50% 이상이 없어져요. 집에 도착하면 반 이상은 없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 정도 지나면, 특히 일주일이 중요한데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 75%가 없어진대요. 과학 과목은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진행하는데 전주에 배웠던 게 이번 주에 왔더니 75%가 없어졌다? 그럼 75%가 없어졌으면 이번 주에 무슨 내용인지 못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특히 화학은 연계성이 되게 크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거죠. 사람의 뇌가 이렇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에빙하우스라는 그 심리학자입니다. 그 양반이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게 복습을 하면은 망각률이 떨어진대요. 오랫동안 기억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보면 알겠지만 이게 망각률이 그래프 기울기가 조금씩 완만해져 가지고 반복 횟수가 높아질수록 오랫동안 기억을 하고요. 알았죠? 그래서 복습을 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고요. 자, 특히 저는 이제 이거에 착안했고 수업 시간에 이걸 조금 도입을 합니다. 특히 화학은 연계성이 크기 때문에 앞 단원을 모르면 뒷 단원 어려우니까 예전에도 그랬는데 종강할 때쯤 되게 되면 저만 종강하고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아이들은 그날 배운 것만 조금 기억하고 전에 배운 건 하나도 모르고 그냥 멍하고 있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제가 그런 걸 되게 싫어갖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고민해가지고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잠깐만요. 그 전에 왜 그러는가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아까 이제 그거는 심리학자가 이제 밝혀낸 건데 과학적으로 요즘에 이제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조금씩 밝혀지고 있죠. 이게 뇌에 보면은 기억을 저장하는 장소가 크게 2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해마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단기 기억 저장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대뇌 피질 그래갖고 장기 기억 저장 장소가 있어요. 근데요, 이 해마는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100개 단어를 외우면 일단 여기에 다 들어간대요. 근데 문제는 오래 가지 못하고 하루만 지나면 싹 다 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대뇌 피질은 장기 기억 저장 장소로 한 달, 심하면 몇 년까지 가는 곳인데 얘가 단점이 있습니다. 100개 단어를 갖다가 머릿속에 집어넣는데 여기는 100개를 집어넣으면 100개가 안 들어가요. 한 25개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주일 지나면 여기는 싹 사라져 있고 여기에 25개만 남아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그럼 기억을 계속 여기에 오랫동안 기억을 시키는 게 이제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100개 단어를 기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100단어 똑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기가 100개가 언젠가 들어가고 그러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공부는 반복 학습을 통해서 여기 대뇌 피질 장기 기억 저장 장소에다 기억을 저장
시켜 놓는 걸 저는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업할 때 그 방식을 도입을 합니다. 저는 수업할 때 동일한 내용을 3회 이상 무조건 반복을 시켜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학생들이 집에 가서 공부해라 그러면 이제 안 하잖아요. 특히 중학교 학생들은 아직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습관도 조금 떨어지는 학생들입니다. 특히 거의 처음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에게도 공부 방법도 잘 모르죠.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이제 복습을 해라 말로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 선택을 한 것이 뭐냐면은 필수 개념, 그러니까 화학에서 꼭 외워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수학에서는 공식에 해당하는 겁니다. 필수 개념을 누적 3회 반복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자, 이건 어떻게 진행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1주차에는 뭐 그 전에 배운 게 없으니까 테스트가 없겠지만 2주차에는 1주차 배웠던 걸 테스트를 볼 거예요. 근데 3주차에는 보통 이제 다른 학원에서는 전주에 배웠던 건 보통 시험을 보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1주차 배웠던 거를 같이 봅니다. 1주차, 2주차. 그 다음에 4주차에는 1, 2, 3주차 내용을 봐요. 이렇게 누적해서 보게 되고 이때 1주차 내용은 그럼 3번을 반복해서 보게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시험지를 갖고서 반복을 합니다. 5주차에는 2, 3, 4주차, 6주차에는 3, 4, 5주차. 반복 개수를 늘리면 좋으니까 계속해서 누적해가지고 시험 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시험량이 너무 많아져갖고 시험만 보고 수업이 끝나는 수도 있어요.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3회 정도. 제가 이렇게 몇 년을 해봤더니 3번 정도 반복시키면 머릿속에 들어가더라고요. 처음 볼 때는 이게 다 못 써낸 친구들이 있는데 3번째부터는 어느 정도 다 써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3번씩 반복을 할 거고요. 아니,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아이들이 답만 외우는 거 아니냐. 시험 문제 다 1번, 2번, 3번 답만 외우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어갖고 시험지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문제 푸는 문제가 아니고요. 요거는 꼭 외워야 되는 중요한 사항들을 손으로 주관식으로 쓰게끔. 이건 실제로 어떤 학생이 시험 봤던 시험들 그대로 지금 올린 건데 3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그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구조식이라고 하는 걸 그려야 되거든요. 이걸 그냥 징하게 계속 반복을 시킵니다. 처음에는 막 입익히 나와가지고 불만도 많고 이거 해야 되느냐 그러는데 아이들이 스스로 체험을 해요. 아, 이게 좋다. 나중에는 머릿속에 뭐 남는 것 같다. 그런 얘기 들어서 화학이 재밌어요. 네, 그렇습니다. 좀 힘들긴 한데 이 방법을 이용해 갖고 학생들을 이제 반복을 시켜 나갈 거고요. 자, 근데 여기도 단점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걸 외우라 그랬더니 다른 과목 공부하기도 바쁘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학생들한테 전반을 다 돌아다니면서 한번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중학교부터 고3 때까지. 학원은 수학하고서 숙제 내주지 않습니까? 일주일치 수학 숙제를 한 번이라도 다 못해간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3분의 2가 손을 듭니다. 3분의 2가. 그 다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과제 이행 능력, 그래서 과제라고 하는 거는 학원 숙제, 학교 숙제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는 공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떨어져요. 전체적으로. 특히 중학생은 어떻겠습니까? 수학 숙제도 다 못하는데 이게 눈에 들어오지 않죠, 사실은. 그래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특히 학교 다니면서 3월 이후부터 개학을 하고 학교 다니면서 학교 다니까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 더 없죠. 또 하나는 굉장히 피곤합니다. 피곤하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죠. 그래갖고 제시 본다 그러면은 보통 싫어하니까 공부를 하는데 제시 본다 해도 안 해와요. 그럼 제시 남아 그러면 가진 핑계를 대고 집에 갑니다. 그럼 다른 날 와서 봐라 그날 올게요 그러고 안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많지는 않은데 몇몇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바쁜 와중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글자만 외웁니다. 빈칸만 외워요.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머리가 좋았고 빈칸만 외워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통과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몰라요. 지가 배운 게 뭘 외웠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게 문제풀이입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아 이게 그거였어요? 이거 푸는 거여서 이렇게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풀이를 해서 그 내용을 갖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다시 살려내야 되고 이때 문제풀이도 그냥 한번 풀고 마는 게 아니고 제가 보통 문제 풀 때 같은 주제에 해당하는 문제집을 2권 내지 3권을 반복해서 풀려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효과가 또 좋아요.
비슷한 문제를 약간 숫자나 자료만 달라지는 문제로 계속 반복해서 풀리면 당연히 기본 내용도 외워지고 문제 유형도 외워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3회 반복 풀이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반복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요. 특히 요 3회 필수 개념 그 누적 반복 테스트는 방학 때는 여유가 있으니까 학생들이 잘 해오는데 그래서 그 3월부터는 바빠갖고 이게 잘 안 해오는 친구들이 많아서 일단 방학 동안에는 빠르게 개념 정리를 한번 끝내고 핵심적인 개념만 그리고 테스트를 병행하면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부터 3월부터 바쁠 때는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하려고요. 물론 얘는 진행을 합니다. 진행하는데 이제 단원별로 1단원에 반, 2단원 반 이런 식으로 조금씩 진행하면서 문제풀이를 반복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화학은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물리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물리 보도록 하겠습니다.